세상에 진정한 가족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까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서러움이 폭발할 때 72세 노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은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72세 정불래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을 상속하려 했던 그녀는 손주의 생일날 자신을 홀대하는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인생의 큰 결단을 내립니다. 과연 정불래 여사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내 편이라 생각했던 가족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 위한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공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손주 생일이니까 같이 식사라도 하게 어머니도 오세요. 며느리의 문자를 받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제게 가장 큰 기쁨은 언제나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손주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였죠. 저는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러 새벽 시장에 일찍 나갔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제 손으로 직접 고른 사과와 배, 그리고 포도까지. 그리고 봉투에 용돈도 넣어두었습니다. 처음으로 두 자릿수가 된 손주의 나이만큼 10만 원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버스를 타며 저는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손주의 환한 웃음, 아들의 반가운 인사, 풍성한 생일사. 하지만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깊이 새길 하루가 될 줄은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은 설렜습니다. 가끔 며느리와의 사이가 불편할 때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 믿었습니다. 손주의 생일이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모두 아름답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의 집 초인종을 누르던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날이 될 줄은 말이죠. 그리고 그날의 사건이 저를 얼마나 큰 결단으로 이끌게 될지도요.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의 인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눈은 제게 향하지 않고 손에 들린 과일 봉지만 잠깐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그래도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생일인데 할머니가 안 올 수 있겠니?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위기가 무척 화기애애해 보였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즉 사돈이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사돈은 그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아들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은 제게 눈인사만 하고는 TV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손주 녀석은 어디 있니? 방에서 놀고 있어요. 어머니 저기 앉아 쉬고 계세요. 곧 식사할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그리고 각종 나물까지. 오늘은 며느리가 제대로 준비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할 건데 애 좀 데리고 나와 주실래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황당했지만 말없이 손주 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앞에는 갈비찜과 생선구이, 각종 나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들도 풍성한 반찬을 받아 먹고 있었죠. 그런데 제 앞에는 밥 한 공기와 빈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빈 그릇은 뭐냐? 제 말에 며느리가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식성이 까다로우셔서 알아서 챙겨 드시라고 놔뒀어요. 입맛이 안 맞으시면 냉장고에 반찬 많아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돈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눈치만 보며 식사를 계속할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김치 몇 조각과 오래된 장아찌 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접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왜 안 먹어? 손주의 순진한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도는 같은 밥상에서 같이 식사하면서도 저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 하는 걸까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참고 또 참아온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할미는 밥 먹을 자격이 없나 보다. 저는 식탁 위에 수저를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불편함이, 아들의 눈에는 당혹감이, 사돈의 눈에는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뭐 언짢은 거라도 있으세요? 며느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이런 대접하려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한 게냐?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손주가 놀라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미 제 감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진정하세요.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이미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하라고. 이 꼴을 보고도 너는 진정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니? 저는 식탁 앞에 서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바빠서 그런 건데 왜 이러세요? 창피하게. 며느리의 말에 저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돈 앞에는 사내 진미를 차려놓고 저에게는 빈 그릇만 놓아주면서 알아서 챙겨 먹으라는데 사람이라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였지요. 창피. 누가 누구를 창피하게 만든 거니?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유분수지. 내가 이 집 식모인 줄 아는 게냐? 누군 입이고 누구는 주둥인 줄 아는 게야? 나도 맛난 거 먹을 줄 알고 홀대 당하면 화가 나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다. 그 순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테이블 위 음식들이 한꺼번에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각종 반찬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엄마, 무슨 짓이에요? 아들이 소리쳤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귀하다고 대접하고 나는 알아서 먹으라고. 내가 너희 집 머슴이냐? 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주는 놀라서 엄마 뒤로 숨었고 사도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사돈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평생 무얼 바라고 살았는지 아니? 그저 가족으로서 존중받는 것. 그것뿐이었어. 저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제 서러움을 그들이 똑똑히 보길 바랐으니까요. 엄마, 왜 또 이래요? 정말 창피하게.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창피하다고요? 엄마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괜찮고 그것에 항의하는 것이 창피하다고요. 너는 정말 창피한 게 뭔 줄 모르는구나. 내가 창피한 건 네 처가 네 애미를 개보다 못하게 대하는데도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내 모습이다. 이 얼간아.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며느리의 울음소리와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쓸쓸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제게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언제나 적막했지만 오늘따라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하나도 소용없다더니 꼭 내 꼴이구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에게 줄 용돈이 든 봉투를 아직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과일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무것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문서함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함을 꺼내 열었습니다. 맨 위에는 제 아들 앞으로 넘기려 했던 부동산 상속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라고? 상속 서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집을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제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30살에 홀로 된 후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며 모은 돈으로 구입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도 아들한테 모두 물려주려 했는데 속절없이 이런 꼴을 당하고만 있는 저는 그저 바보 천치등신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고 서류가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장, 두 장, 모든 페이지를 찢어냈습니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무관심과 냉대가 제 마음에 남긴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산산조각 난 서류를 바라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를 찾는 건가요? 전화를 받을까 말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부재중 전화가 3번, 4번 쌓여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찢어진 서류 위에 부서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 집을 팔겠다고. 이제는 제 행복을 찾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정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결심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고 명확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눈빛에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찬물 한 잔을 마시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었고 며느리로부터 온 문자도 몇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대신 예전에 집을 구입할 때 도움을 주었던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님? 저 정불레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아, 여사님, 물론이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실장님, 제 아들이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그 집을 매물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아드님 사시는 그 집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냥 이제 그 집은 더럽고 치사해서 아들에게 내줄 마음이 없어졌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가능하시면 제가 집을 보러 가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전화를 끊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느낌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오후 김 실장과 함께 아들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따로 열쇠를 받아둔 것이 있어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 곳곳을 둘러보며 김 실장은
가격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 지역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여사님이 구매하셨을 때보다 2배 정도는 올랐을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재산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싸게 내놓으세요. 빨리 팔리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시면 손해 보실 텐데요. 괜찮아요. 이 집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다음 날부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매번 집을 보여줄 때마다 저는 일부러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제가 아들에게 주려 했던 집이에요. 하지만 며느리가 밥도 주지 않고 무시하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제 팔아버리려고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여성들은 제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마음은 잘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만 보냈습니다. 그 집 팔려고 내놨다. 너희에게 물려줄 마음 없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날 밤 아들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들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보였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보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아들의 외침을 무시한 채 저는 조용히 부동산 계약서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계약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계약 당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제 마음처럼 흐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오전 10시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아들은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뒤에 선 며느리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대접 안 하는 이들에게 나도 자식 대접 안 하기로 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내가 내 재산까지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라 바라보니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진심 없는 사과엔 진심이 돌아가지 않지. 길바닥에 내앉을 거라 생각하니 이제야 정신이 드는 거냐? 아무래도 이미 늦은 것 같구나. 아들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피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이 애미가 한평생 아들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도 이 모양 이 꼴이니 이제라도 나도 정신 차리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집을 구매할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왔나 보구나. 이만 가보거라. 어머니, 제발요. 며느리가 제 발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했습니다. 이 밥그릇은 네가 걷어찬 거다. 친정집 부모만 부모고 친정집 가족만 가족으로 생각하고 정작 시애미한테는 빈 그릇만 놓아주고 무시하더니 결국 그 빈 그릇이 내 것이 아니라 빈털터리가 되는 내 그릇이 되었구나. 너희에게는 사람을 사람답게 존중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더 필요한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새 주인이 될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무너진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돈으로 저는 작지만 아늑한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었죠. 이웃들은 모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주말에는 시골 장터에 나가 수다를 떨었습니다. 가끔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지난 행동을 사과하며 뉘우치니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사진이 오면 가끔 보기도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죠. 밥상을 엎었던 그날, 저는 그저 밥상만 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평등한 관계, 존중받지 못하는 삶, 그리고 무시당하는 노년의 서러움을 모두 엎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정정하고 당당하게 남은 인생을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